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을의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농업과 농촌, 농업인들이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농업, 농촌은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더해서 고령화, 농축산물의 소비 정책, 가축 질병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특히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 촉발한 대전환의 시대는 농업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새롭게 들리지 않는 농촌 인구 감소, 또 농가 소득 불안 현상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달라. 코로나19 이후 심각해진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해달라. 청년 농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먹거리 공급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달라라는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농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바람이 실현되고 또 지금부터라도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시엔 대세남은 설을 맞아서 신년 기획으로 오늘부터 3일 동안 3가지 키워드로 보는 대세남 오늘과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우리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3가지 키워드인 농촌, 청년, 부동산으로 꼽고 이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를 진단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키워드 농촌입니다. 잠시 후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농업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농업 인구와 농지는 해가 다르게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 지구온난화 등에 관한 갖가지 이슈들이 불거질 때마다 한국 농업의 토대가 뿌리채 흔들리지 않을까 우리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죠. 과연 한국 농촌의 미래는 없는 것일까? 우리 농촌의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오늘 이 시간 전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충남대학교 박진도 명예교수 모시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한 달 전에 전화 인터뷰로 농촌 문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인터뷰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그 중요한 말씀을 못 들어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모시고 53분 동안 이 우리 농촌의 현실 또 이 현실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얼마 전에 끝난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도올 김용 선생하고 같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행사를 치르셨잖아요. 예, 우리가 국민총 행복과 농산촌 개벽 대행진 이런 제목으로 지난해 10월 26일 해남 땅끝 마을에서 출발을 해서 예. 12월 15일 날 춘천에서 강원 대행진까지 18개 시군을 저희가 순회를 했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1월 19일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대행진을 마무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대행진 자체는 한 2년 전부터 기획이 됐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서 철학자인데 평소에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시대의 과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좀 외람되지만 그 말만 해서 뭘 하냐. 뭔가 그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그만 되는 것이 행동을 해야 아니냐. 될 거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서 둘이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자. 뭘 할 거냐. 이렇게 시작된 건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포레스트 검프처럼 둘이서 뛰자. 둘이서 뛰면은 전국을요? 그렇지. 하여튼 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쟤들이 왜 저러지? 도돌이 돌았나? 박진도가 왜 저러지? 쟤들이 돌았나? 이런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처럼 결국은 서울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농촌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 전에 그렇죠. 기획하셨던 코로나 전부터 얘기를 좀 예, 했었죠. 그래서, 근데 코로나가 이제 그것도 이게 뭐 처음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언젠간 금방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획을 했죠. 근데 코로나 예. 때문에 그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전국에다가 이런 취지를 알리고 예. 이런 대행진을 할 지역을 이제 말하자면은 그 손들어라. 한 개 도에 그 대신 2개 이상은 우리가 못한다. 그래서 8개 도에 원래 16개 시군을 하려고 했는데 예. 다른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가 꼭 우리는 3개 해야 되겠다. 이런 뭐 이래가지고 예. 18개를 하게 됐는데요. 예.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이게 농촌 문제라고 하는 것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생존의 문제이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 미래의 문제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 예. 일단은 그런 얘기들을 전국을 돌면서 좀 하자. 그리고 그동안에 뭐 농촌 정책이라는 것이 많이 나왔지만은 예. 결국은 중앙에서 전문가들이 한 얘기였고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현장에서 그런 민초들의 얘기를 통해서 생생한 이야기. 새로운 농촌 정책을 모색해보자. 뭐 그런 취지로 한 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상황이 끝났습니까? 그 행사를 통해서 많은 뭐 좋은 의견들이 모아졌습니까? 예, 그래서 제목 자체가 국민총 행복한 농산적 개벽 대행진인데 바로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농산어촌을 개벽한다는 것이 단순히 농산어촌을 개벽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패러다임 자체를 경제 성장으로부터 국민총 행복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국민총 행복으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경제 성장에서 희생돼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농업 농촌부터 살려내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요. 예.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그런 패러다임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좀 개벽돼야 된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성장주의에 빠져 있고 또 소비주의, 물질주의 여기에 너무 빠져 있어서 우리 사회가 소득은 올라가고 경제 성장하지만은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하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의식도 좀 바꾸자. 뭐 이런 취지로 했는데 어느 정도는 그런 우리 메시지가 예. 사람들에 좀 전달됐다. 예.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이제 농촌에 대한 가치, 의미 이런 부분들을 이 뭐 사회적으로 이런 논의를 통해서 또 활발하게 논의되고 그 가치들이 또 인정받고 존중받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런 행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또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번 대행진은 무슨 농민들의 행사가 아니고 그야말로 각 지역에서 물론 당연히 농민들 참여하지만 농민들이 아닌 소비자 단체라든지 또는 노동 단체라든지 일반 시민 사회라든지 또는 공무원들 뭐 다양한 그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응, 그게 참석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 정말 너무 몰랐다 그동안에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고맙다. 예. 뭐 이런 그 반응들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뭐 일단 성과가 있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예,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뭐 방향, 그 논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우리 농촌이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을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참 어렵죠. 교수님 뭐 전국을 순회하시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 농업 농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예. 저는 이제 평생 또 그런 분야 연구를 하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번 그 대행진을 통해 저도 크게 반성한 점이 있었는데 내가 농촌을 잘 안다고 하면서 정말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현장에서 했어요. 듣는 목소리가 또 다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농촌이 살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농촌 주민의 행복권이 보장돼야 된다. 농촌 주민의 행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우리가 사람이 사는 데서 중요한 의료라든지 예, 교육. 뭐 그렇죠.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픈데 병원에서 못 간다. 예. 애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무슨 초등학교도 자동차로 애들 데리고 다녀야 된다 말자면은 또는 뭐 시내 장 보러 가려고 해도 버스가 없어 못 간다든지 이런 예. 그 기본적인
의료나 교육이나 교통이나 또는 돌봄 같은 예. 또는 뭐 주거 이런 기본 서비스가 너무 지금 열악하니까 농촌에 사는 거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서비스가 충족이 돼서 예. 농촌분들도 조금 살만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한 거예요.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뭐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늘 요구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생각하지 말고 예. 더 이상 괴롭히지 말 생각이야. 괴롭히지나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예.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래서 내가 너무 맞아면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시나 이 일반 그 국민들이나 또는 자본이나 국가가 농촌에 대해서 뭘 해주는 건 없이 계속적으로 말하자면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예.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가장 쉬운 예가 가장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왜 도시의 쓰레기를 예. 왜 여기다 갖다 버리냐. 아하. 니네 쓰레기 니네가 처리해줘. 농촌인 왜 쓰레기청 그렇죠. 하치장인 얘기가 예.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가는 곳마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간단한 이유예요. 산업 폐기물인데 산업 폐기물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건축도 산업 폐기물인데 산업 폐기물이 엄청 남는 장사예요. 자본 입장에서는. 예. 그거 시골 갔다가 묻으면 한 톤에 뭐 20억이 남다든가 뭐 이렇게 남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그 제가 충주 메가폴리스의 경우를 보니까 그 산업 폐기물 수익률 60%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남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도시 자본이 그거를 농촌에다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전국에 뭐 산업단지라고 해서 많이 세우잖아요. 근데 산업단지 세우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지역마다 다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그 산업단지가 지역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역의 그런 환경 파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농민들 입장에서 더더군다나 산업단지 들어오면 그게 농지를 바로 없애버리잖아요. 예. 더군다나 그 농지 중에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산업단지는 그 말 전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 땅에 내가 농사짓는 땅을 뺏어가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해서 엄청나게 지역에서 그 갈등들이 심하잖아요. 예. 아니 니네 도시에서 쓰는 전기를 도시에서 얘들이 만들지 왜 여기다가 만든다고 예. 자, 그런 식으로 뭐 우리 의료인 교통인 돌보면 더 고마운 얘기인데 그 예. 이전에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라. 여기 조용히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정말 충격받은 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이제 가장 큰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선 뭐 기후 위기 같은 경우 예.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사실은 이게 일반 시민들도 그래 기후 위기 얘기를 하지만은 설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 일이 생기겠어? 체감도가 농촌하고는 다르죠. 네, 근데 농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농촌에서는 기후위기, 기후변화 때문에 바로 농사에 영향이 바로 그렇죠. 오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떤 지역에서 예를 들면 과일 농사를 하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그러니까 그 기후변화가 오니까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은 기후위기가 아니라 식량위기로 할 것이다 하는 건 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거거든요. 식량 위기는 뭐 우리가 지금 자급률이 21%인가 정도. 예, 그 식량 위기라는 건 지금 현재로도 우리 곡물 자급률이 21%밖에 안 되거든요. 예, 21%. 네, 그게 이제 쌀이 그래도 90% 좀 넘어서 그렇지. 뭐 밀 같은 경우는 뭐 0.5%, 옥수수는 0.7%, 뭐 콩은 6%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쌀병을 하면 3.4%밖에 안 돼요. 우리 지금 현재 이 곡물 자급률이. 근데 어쨌든 지금 예측대로 한다면은 쌀조차도 기후 변화가 이렇게 진행되면은 한 반밖에는 우리가 작업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나머지는 다 수입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입해서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농촌으로 봐서는. 예. 뭐 말씀하셨던 이제 식량 안보 차원에서는 지금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원과 물자를 전략화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더 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서 그 뭐 요소수 사태나 우리가 그 반도체 사태에서도 뭐 한번 겪어봤습니다만
그렇다면 식량도 이렇게 전략 물자화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이제 식량을 수입해 오고 있는 이 처지에서 상당히 식량 안보에 위협적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뭐 또 전문가들의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 사람들이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기후 위기가 올 거야, 올 수 있어 이러면서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듯이 식량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비만을 염려해가지고 다이어트요? 다이어트를 지금 예. 열심히 하는 세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먹는 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가 생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해서 그런 것이 어쨌든 간에 잘 먹고 있으니까 예. 뭐 식량 위기라는 것도 이렇게 체감하지를 체감하지를 않고 있는 예.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이제 세계화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한계에 왔다. 이제는 아까 뭐 요소수 얘기도 하고 예. 이건 너무 이게 말하자면은 그 무역이나 이런 경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문제 생기면은 바로 그렇죠. 그것이 공급의 문제가 공급에 발생하는 예. 걸 우리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각 나라들이 작업을 다 지금 높여가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히 이 식량의 경우는 뭐 우리가 어쨌든 하루 세 끼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재화란 말이죠. 그래서 식량 위기가 왔을 때에 여러 염려가 되는 바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사실 우리가 뭐 축산물 같은 거는 거의 외국자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종자는 뭐 우리 종자일지 모르지만은 다 사료를 다 수입해서 그렇죠. 지금 먹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료 수입이 안 되면 뭐 바로 그냥 그건 이제 축산은 문을 닫아야 되는 예. 형편이 되겠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수입 농산물들도 보면은 사실은 GMO가 많아요. 유전자 조작 예. 식품이죠. 유전자 조작 식품 우리나라가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많이 수입한다. 그거 뭐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논란도 예. 그래서 유럽 연합 같은 데는 유전자 조작 식품 수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세계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입도 너무 많이 하고 또 수입하는 것도 그 정도 보면 아주 나쁜 처지죠. 예. 지금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기후 위기의 농촌 그리고 식량 안보의 농촌 이런 여러 가지 위기적 요소가 역설적으로 농촌의 의미와 가치를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또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후 위기 얘기로 돌아가서 보면은 예. 그 동안에는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농업도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 생산성을 많이.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농업을 지탱했던 것은 주로 화석 연료거든요. 뭐 비료 농약은 말할 것도 없고 농기계. 어떤 마을에 제가 가서 보니까 20호가 있는 농가가 있는데 트랙터가 10대가 있어요. 비닐하우스 밀집도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높을 겁니다. 뭐 생산주의 농업 뭐 이렇게 그렇죠. 생산주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 그동안에 우리가 화학, 비료, 농약, 그다음에 농기계, 비닐 뭐 이런 것들 많이 썼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사실은 기후 위기를 가져오는 예. 주범이거든요. 생태적으로는 그렇죠. 예,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거기에다가 우리 소위 공장식 축사이라 해가지고 아주 그 이 돼지고 소고 아주 또는 닭 마찬가지잖아요. 다 아주 밀집해서 우리가 지금 키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예. 사실은 다 기후 위기를 가져오는 건데 기후 위기 문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 환경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건강에 좋지 않은 거죠. 저는 사실 닭을 잘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공장식. 공장식 그게 도대체 거기서 이 병들지 말라고 아마 항생제도 예. 잔뜩 먹일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예. 실제 그렇고 그러니까 동물 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기후 위기 말자면은 이 우리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농업도 이제는 저탄소 농업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중요한 이제 반성이 생긴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기후 위기가 우리 농업을 화석연료 의존 농업으로부터 저탄소 생태 농업으로 전환되는데 하나의 그 계기가 됐다. 예. 계기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그러면 하죠. 이제 뭐
그 말씀에 이어서 저탄소 농업으로 가려면 이제 다분히 이제 생산성에 대한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농가에게는 이제 소득의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 저탄소의 생태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부 차원의 또 보조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중요한 또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한우 같은 경우 요즘에 값이 이제 엄청 예. 올라가지고 먹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한우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은 규모를 키워라. 그러니까 이 규모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바로 말하자면은 이제 환경 파괴 또는 기후 예. 이게 연결돼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해야 될 방법은 유기축산을 해야 돼. 근데 유기축산을 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한 30도 정도가 적정하다 그래요, 사실은. 예. 근데 30도를 해가지고는 지금 사실 살아가기가 어렵다, 소득이.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지금같이 그런 공장식 축산으로부터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소득 보상이 돼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야 예. 유기축산을 하게 되고 유기축산을 해서 그것이 이제 환경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도 보호하는 뭐 이런 이제 역할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그 생산주의 농정으로부터 이제는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농정을 가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려면은 그게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예. 우리 경작서로 얘기하면은 공익적 가치란 말을 참 우리가 쓰기 좋아하는데 그 공익적 가치란 건 뭐냐면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에 물이 담기면은 그것이 댐 기능을 한다. 예. 그래서 홍수 방지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하수 함양도 하고 뭐 이런 예. 기능이 있다. 또 논에 있는 자라는 그 벼가 말하자면은 그 탄소 흡수하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가치들은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는다. 그 생태적 가치를 뭐 경제적으로 환산하기는 좀 어렵죠. 뭐 한산보다 소비자들은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 쌀이라고 하는 우리 먹는 식품으로서의 가치만 인정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시장에서 예. 매매되는 것은. 예.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는 공익적 가치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사회가 또는 사회를 대표하는 국가가 적당하게 그것을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 공익기업 지불인데 예.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꼭 새로운 말자면 어떤 그런 공익적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들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익적 역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비료 농약 많이 쓰지 마라 이제는 그런 생태 농업으로 전환. 해라. 근데 예. 비료 농약을 안 쓰게 되면은 너무 힘들고 그다음 수확도 떨어진다. 그럼 예. 이것을 못 하겠어 그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는 결국은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해줘야만 그 사람들이 힘들지만 전환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이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키워나간다고 할 때는 단순히 말로 뭐 공익적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가 적절하게 보상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뭐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교수님께서는 이제 농촌 기본 소득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아,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까? 다른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인데 농업 한국 농업의 미래를 지금처럼 화석연료 의존 농업이 아니라 저탄소 생태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예. 공익 기업 직불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적당히 지불해라. 그게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공익형 직불이라 해서 예. 2조 4천억 정도 직불금을 쓰고 뭐 있죠. 2020년도부터 도입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옛날 그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 할 때 예. 이게 쌀 직불금 제도. 쌀 시장 개방하면서 쌀 직불금 주던 것을 예. 이제 밭으로까지 이제 확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명칭을 이제 공익형 직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뭐 그것은 공익형 직불이긴 하지만 뭐 거의 무늬만 공익형 직불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식량 생산 기능만 지금 있는 것이지 예. 그 나머지 말자면은
농업의 생태적 가치라든지 환경적 가치라든지 아까 얘기한 그런 지역사회의 뭐 유지 기능 이런 예.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장한 것은 이번 대행진에 주장한 것은 그런 그 공익기여 직부를 지금 2조 4천억에서 이 정권까지는 8조 정도로까지 8조 정도. 가자 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나라 농정 예산이 한 40%에서 50% 정도, 40%쯤 될 거예요. 40% 정도가 아마 그 이 지금 직불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농정 예산의 70% 이상이 직불금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농업의 어떤 전환을 위한 얘기를 한 것이고 예. 이제 반면에 농촌 주민상이라는 것은 이제 농업이 아니라 농촌이라는 지역 어허. 이게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아 농촌에 꼭 뭐 농민만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농촌 주민수당은 우리가 그 소위 지역 위기 지금 현재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지역 위기니까 이 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고민으로부터 나온 얘기. 농촌 주민 수당입니까? 농촌 기본소득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제 얘기도 많이 그게 하던데요. 뭐 사실은 그 듣는 사람한테는 뭐 그게 그 소리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할 예. 수가 있는데 그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뭐가 어려운 얘기냐면은 예. 그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제가. 왜 잘 안 쓰느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기본소득이라는 그가 이제 처음에 나온 배경 예. 또 그 어떤 그 철학적인 함이라고 할까 뭐 상당히 철학성이 있어요. 그게 그 기본소득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온 거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평등이 심한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정말로 삶이 피폐해될 것이다. 예.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 비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나온 게 이제 기본소득 얘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소득 그거 이제 그 네트워크 있어요. 보면 이제 전국 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네트워크 있거든요. 기본소득에. 근데 그 기본소득 네트워크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냐면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정부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두에게 지급하는 돈. 예. 예. 이게 참 좋은 말이잖아요. 예. 뭐 하나도 뺄 말이 없이 좋은 말인데 근데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 줘야 되겠어요. 이건 먼저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면은 최저 생계를 보장해야 될까요? 최저 생계. 우리가 최저 생계라는 게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럼 최저 생계가 1인당 보통 지금 현재 180만 원인가 예. 되잖아요. 그럼 1인당 한 달에 그래도 180만 원 안 돼도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은 주면서 얘기를 해야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원래의 그 이 뜻에 좀 맞는 건데 예. 지금 뭐 농촌 기본 소득이든 농민 기본 소득이든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것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기본 소득이라고 말하기는 좀 미안하다. 그래서 그건 기본 소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예. 주민수당. 이제 주민수당 말을 쓰는데 예. 저희가 농촌 주민수당을 얘기할 때는 그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 환경, 문화, 지역 지킴이 수당이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농촌 주민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국토를 지키고 그리고 환경을 지키고 문화를 지키고 지역을 지키는 거다. 아주 단순히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수도권 또는 대도시 대전 같은.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나 못 살게 해서 다 도시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예. 그분들이 거기서 지역을 지키고 있는 거다 말하자면은.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그 농촌 주민들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국토도 지키고 우리 문화도 지키고 있고 환경도 지키고 있고 지역 지키고 있다. 거기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라. 농촌에 사는 것 자체가 기여다. 그렇죠. 사는 자체가 기여다 이거죠. 예. 그분들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독일 사람들이 농촌에 굉장히 직을 많이 하죠. 제가 오래전에 독일 갔을 때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더니 왜 당신들 이렇게 농촌에다 돈을 많이 쓰느냐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들이 농촌에 안 살고요. 도시 오면 돈이 4배가 들어가요. 아하.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농촌에 살아주시는 게 고마워요. 그 도시로 몰리면 그 사회적 비용이 더 그럼요. 수밖에 엄청난 없다. 거잖아요. 예. 교통 뭐 주고 말할 것도 없고. 예. 자, 그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촌 주민수당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돈이 작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지금 그럼 어느 정도나? 우리는 지금 30만 원 얘기하고 있거든요. 월 30만 원. 예, 이런 1인당.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한 150만 원 돼야 그래도 기본소득을 하겠는데 월 30만 원쯤에서 기본소득이라고 말하기는 미안하니까 주민수당으로. 그건 수당이다. 그리고 단순히 그래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듯이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 역할에 대한 보상 보상 차원에서. 차원에서 수당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 농촌주민수당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농민들이 가장 그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들한테 뭘 자꾸 시혜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뭐 불쌍해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다 이거 우리 이제는 거저 아니다 이거지. 예. 그 저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공익형 직불도 마찬가지인데 농민들이 그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해라. 확실하게 그건 아주 명확한 것이 제 주장은. 그래서 공익 기여를 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공익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이게 제가 이제 그럼 농민들도 떳떳하게 자기가 보상을 받는 것이고 예. 이 농촌주민수당의 경우는 그건 조금 다른데 이미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예. 근데 사실은 충분치는 않다 말자면. 그러니까 수당을 줘서 더 그런 역할을 잘 하도록 하자. 뭐 예. 이런 취지가 있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농촌에 살면 그만한 충분한 이제 농촌에 사는 거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농촌 주민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또 일부에서는 농사 안 짓는 사람들에게 왜 지원을 해주냐? 이게 농민수당이 더 적합하고 또 예산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농민수당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선 제가 말한 농촌 주민상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역 위기에 대응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골에 가보면은 제가 안동을 갔을 때 영천인가 갔을 때였거든요. 한 100년 된 학교인데 예. 이제 폐교 위기 문 닫게 생겼다. 애들이 뭐 10명밖에 안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농촌 전체 지역의 문제이고 만약에 그곳에 아이들이 학교가 없어지면 농민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잖아요. 그 지금 현재의 우리 그 농촌 구성을 보면은 대체로 그러니까 순수 농촌이라 할 수 있는 뭐 저 대도시 근처 농촌을 말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대전 근처 농촌이 있지만은 그 대도시 근처 농촌 말할 것도 없고 순수 농촌이라 할 수 있는 곳들도 대체로 농민들이 인구의 절반이 안 돼요. 우리가 구성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 위기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농민들만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게 첫 번째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 농민 기본소득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누가 농민이냐. 그 뭐 요건이 300평 이상 경작을 해야 되고 뭐 몇 가지.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300평 그다음에 뭐 큰 짐승 2마리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농업인 자격 기준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300평을 예를 들어서 내가 사거나 또는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은 농업인이 되게 돼 있어요. 현재 농업인의 그 정의에 의해서.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장하듯이 농민 기본소득을 처음에 주장한 사람들이 농민 기본소득도 한 30만 원 달라 그랬어요. 30만 원씩. 그러면 두 사람이 가족이 최소한 농사 짓는 것 치면은 그러면 이제 월주 1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괜찮은 돈이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부여업에서 그냥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옆 동네 가서 땅을 한 300평 사가지고 예. 농사 짓든지 아니면 누가 빌려서 농사 짓든지 어허. 그럼 농민이 되잖아요. 예.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대전 사람들이 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농업 또는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 그렇죠. 예. 비농민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한 평에 지금 뭐 시골 같은 데는 1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3천만 원이잖아요. 300평이래 해봐야. 예. 그럼 은행에 넣으면은 60만 원이에요. 지금 이자가. 그런데 3천만 원 주고 땅 샀더니까 한 달에 720만 원이 들어온다.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1년에. 예. 땅 사고 싶죠. 우리 저 아나운서님도 땅 사고 싶을 거야 아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땅을 사든지 아니면 땅을 못 사면 남에다가 빌릴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농업인 수가 도대체 이론적으로 말하면 감당이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이제 농지 가격도 올라가고. 당연히 농지 가격도 임차 비용도 올라가고 또 임차료도 올라가고. 예. 그러면 지금 농사짓는 농민들만 괴롭히는 그런 꼴이 부작용이 되잖아요. 있을 현재 것이다. 지금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농지 절반 이상이 지금 다 외지인 소유 그렇죠. 아닙니까? 예, 예. 다 임차료를 지금 내고 있다는 얘기죠. 절반 예. 땅에 대해서는. 그러면 임차료 올라가고 음. 이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그건 곤란하다 이제 한 얘기를 하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농민들이 이제 뭐 저 여기저기 막 늘어날 텐데 뭐 그것도 그렇지만은 한 동네에서 농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옆집에 있는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1년에 매달 700, 꼬박꼬박 이렇게 지원을 60만 원을 받고 예. 어떤 집은 한 푼도 못 나와. 아하. 그 동네에서 그게 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갈등이 생긴다. 당연히 생기겠죠. 예. 그래서 그 농민수당 도입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1년에 60만 원이잖아요. 예. 60만 원이니까 그냥 뭐 니나 내나 뭐 어려운 처지에 내가 눈 감는다 말자면. 예.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말자면. 예. 근데 지금 만약에 그게 아니고 금액이 액수가 높아지면. 높아진다 한다면은 예. 그건 참을 수가 없죠. 어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얘기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농촌의 사람이 다 농민들 아니냐. 예. 농민들이니까 농민들은 다 농촌 주민세를 주게 되면은 농민들은 다 그게 포함되게 돼 있고 그리고 농촌 주민들도 하는 거니까 이제 농촌 주민 수당으로 해서 주자 이 얘기를 저희들이 이제 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반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면은 저 도시 사는 농민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네요. 그리고 또 행정구역상 농촌이지만 실질적인 또 도시인 이런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우선 도시에 있는 사람들 먼저 얘기하면은 예. 그래 정 주고 싶으면 지금 농민상 주고 있으니까 그거 좀 더 올려서 줘라 그냥. 농민수당으로 보존해주고. 그렇지. 그 그냥 뭐 차이만큼은. 주던 거니까 예. 몇 명 안 되는데 그걸 주고 그렇게 예. 하자. 근데 농촌이랑 것도 사실은 지금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면은 우리가 행정구역상으로 지금 농촌이 읍면동이에요. 근데 사실 이 읍면동 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잘못된 구분이거든.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그 옛날에 그 이 5.16 이전에는 시읍면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 있는 동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얘기하자면은 읍이나 면에 있는 리하고 같은 수준, 같은 동급이 아니에요 말자면. 근데 그게 이제 시, 읍, 면 지방자치를 하다가 그걸 없애버리고 예. 임명을 가면서 이게 이제 읍면동이 이제 같은 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뭐 초기에 만들 때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 6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자면. 시대 변화하고 좀 잘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이라고 하지만은 양산 제가 그 예. 자료를 보니까 양산에는 물금업 같은 데는 인구가 11만 9천 명이에요. 읍이에요? 읍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도시보다도 훨씬 더 인구가 공주시가 1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공주시 10만이 왔다 갔다 하죠 지금. 그것도 큰 시예요. 그것도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그 읍들이 뭐 이건 양산시의 경우지만 수도권에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뭐 경기도 강주시 오포읍 같은 경우도 10만 훨씬 넘어요 거기도. 예. 뭐 그러니까 5만 넘는 읍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신규 개발 도시들은 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그 읍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농촌을 읍면으로 구분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 또 면도 마찬가지예요. 면도 지금 예를 들면은 순천 해령면 같은 경우 5만 4천 명이에요. 면 인구가. 예. 근데 뭐 저 철원에 있는 금북면 같은 경우는 1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읍면동이라는 구분 자체가 사실은 지금 큰 의미가 없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행정적으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내가 말한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위기에 대응하는 거니까 예. 그냥 그런 식으로 이 저 읍면동으로 할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지역 위기에 처한 네, 그런 그 읍면동.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선별을 해야 되겠군요. 선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그 행안부가 얼마 전에 지역 감소 대응 기금인가 뭐 지역 소멸 대응 기금 뭐 이렇게 명칭을 정했는데 그게 이제 1조 원을 89개 시군에다 주겠다고 했거든요. 매년. 그럴 때에 그 정한 기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런 것을 시군 단위로 정하면 똑같은 이런 문제 생길 수가 있잖아요. 업은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기준을 좀 잘 다듬어 가지고 예. 읍면동 차원에서 적용해라. 예를 들면 뭐 태백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기는 인구가 지금 5만밖에 안 되지만 거기 동이라 해봐야 농촌인데 인구 3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읍면동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듯이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뭐 인구수를 따지든지 인구수라든지 뭐 예. 인구 감소율이라든지 예.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밀도라든지 뭐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일종의 말하자면 굳이 얘기한다면 뭐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할까? 예. 뭐 이런 걸 정해서 거기에다가 주자. 그런데 그게 너무 이제 사람들이 복잡하니까 그냥 농촌 주민수당이라 하는 거다 내가. 그냥 그 지역들이 대부분 사실 농촌이 대부분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이런 수당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예. 아니 뭐 농촌 사람들하고 다 힘드냐. 네. 특히 이제 뭐 분홍들도 많지 않느냐. 뭐 특수장만하는 분들은 뭐 고소득자들인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 뭐 싶거든요.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농촌이 이렇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서 이 위기에 처한 농촌을 어떻게든지 좀 유지시켜 보려고 하는 건데 그 예.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다 도시 나오면은 다 그게 당신네들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니요. 거기 살아주는 게 고마운 일이니 그 사람들 하려고 하는 거고 물론 그 얘기가 그분들한테 설득력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예. 지역을 유지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정책인데 거기에 동참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 정말로 그래서 농촌 살만하네 싶으면 도시에서 힘들게 사지 마시고 그렇죠. 농촌 가 사시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농촌에 사는 게 뭐 여러 가지 또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면 굳이 뭐 도시에서 살 이유는 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희망컨대 어쨌든 농촌이 좀 살만한 곳이 돼서 도시 사람들도 이제 지금 기촌들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기촌들 많이 하니까 그 기촌하신 분들도 좀 농촌에 와서 안정적으로 좀 지낼 수 있도록 사실 뭐 월 30만 원이라는 돈 가지고 크게 생생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4인 가족이면 뭐 한 100만 원 그렇죠. 되면은 그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서 농촌 주민들에게 무슨 돈을 주게 새로 세금을 내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 얘기를 하면 더 이상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게 아니고 지금 농촌에 들어오는 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돈이 제대로 안 쓰여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참 재밌는 얘기지만 출렁다리가 200개가 넘어요. 요즘 뭐 유행처럼 정부 유행처럼. 각지에서 근데 이게 건설을 하고 있죠. 이게 말이죠. 처음에 출렁다리 만들 때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이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옆에 있는 출렁다리는 그것보다도 또 더 길어 길게 또.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게 또 다음에 그냥 그거마저 안 돼. 예. 또 밑에다 유리를 또 깔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뭐 예산도 만들어졌고 논산도 또 만들어졌고. 그렇죠. 지금 뭐 탑정호에 지금 저 동양 최대인가 뭐 세계 최대의 지금 출렁다리 만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 얼마나 지역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다 해가지고 정부 돈을 많이 썼는데 그 사업한 지역 중에서 몇 개나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느냐 아마 조사해 보면 10%가 안 될 겁니다. 제가 그 인제 가서 보니까 적병지역 사업이라 해가지고 29개 마을에다가 뭐 이렇게 그런 시설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운영비가 나오는 것이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은 지금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쓸데없이 도로도 웬 4차선 이렇게 많이 만들어. 우회 도로는 뭐하러 만드냐고 차도 몇 대 댕기지 않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여간 지금 농촌에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돈들 중에서 제대로 쓰이지 않는 돈이 많다. 그러니까 시설 중심의 그 지원 예산을
이런 이제 소득으로 직접 보존해 그렇죠. 주는 그러니까 예산으로. 그런 그 아까 산업단지도 마찬가지. 산업단지도 사실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는 산업단지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결국은 지역개발 농촌을 살린다고 하면서 지역개발한다 무슨 뭐 토목공사다 SOC다 뭐 또는 도로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 사실은 다 누구 돈이에요. 다 그건 그냥 그대로 도시로 다 싹 돌아간 돈이잖아요. 농민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 농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돈 직접 달라. 우리가 지금 누가 지금 저 여기 공장 들어온다 여기다가 저 공장 짓고 하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농촌주민수당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것을 새로 무슨 돈을 세금을 더 내서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농촌 지역에 들어가는 그 지역개발 예산, SOC 예산 이런 것들을 불효불급한 것들은 정리를 해서 하자. 그게 단순히 돈 만드는 데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쓸데없는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모 군의 군수예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예. 무슨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해요.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선거 때문에 그렇죠. 선거 때문에 그런데 근데 그 사업이 다 자기 그 동네로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다 중앙에 따가져 온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흔히 말 따가져 온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보고 한 얘기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만해야 된다고 이런 사업 이렇게 많이 하면 지역에도 힘들다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업의 대부분 매칭이 돼요. 그렇죠. 매칭되기 때문에 그 따가져 오면 그건 돈 맞추느라고 힘들어서 정말로 써야 될 것을 못 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거 좀 그만해야 된다고. 나하고는 친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근데 그때 뭐라 얘기하냐. 근데 이거라도 안 하면 지역이 뭐가 안 돌아가지 않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이제 그 돈까지 직접 주세요. 그럼 그 사람들 가지고 그거 다 소비할 거 아니야. 지역 앞에로 주면은. 예. 그럼 지역이 돌아가지. 더 잘 돌아가죠. 오히려. 내가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뭐 농촌 지원 수당이 재원의 문제는 지금 현재 농촌 예산으로 지급되는 이 불급한 이런 예산만을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모든 부처가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경 지역은요 국방부 돈이에요. 행안부 돈인가? 예. 하여튼 그러니까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지금 농촌을 대상하는 것은 환경부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예. 국방부도 있고 모든 부처가 다 지금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지역들의 말하자면 불급한 돈을 정리하면은 예. 충분히 가능하다. 예. 저는 그래서 그게 쉽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쉬운 일이 아니지. 예. 그런 거 하는 게 정치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정치가 대통령 있는 뽑는 거고. 어? 맞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치의 역할이 중요한데 대선을 앞둔 지금 정치권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전반적인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뭐 제대로 된 지금 대안을 제시 못 하고 있는데 특히 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예.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가 지역주의하고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결국은 이제 뭐니 해도 전라도는 다 글로 가고 예. 경상도는 절로 가니까 특히 농촌 지역은 특히 예. 그러니까 뭐 농촌 정책 한다고 해서 표 더 추가를 더 오겠냐. 어차피 고정된 표다. 뭐 이런 아마 그 심보도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개벽 대행진이 아마 그런 점에서 좀 기여를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주의를 깨는데 일정 예. 정도 뭐 깨지 못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고 지금 실제로 뭐 표로 보자고 한다면은 지금 도시 지역이 우리나라의 92%거든요. 수도권이 제일 많죠. 예, 수도권은 예. 제일 많고 도시 지역 인구가 92%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쪽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뭐 정치 그 사람들 보면 정치죠. 이제 표를 얻는 건데 저는 생각할 때에 정말로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좀 염려하고 또 그리고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걸 해야 되지 뭐 표를 얻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 그 지난번 사실은 그 19대 대선 때에 대선 후보들이 120분씩 5번 공중파 토론을 했어요. 예. 그때 농촌 얘기가 한 3초쯤 나갔습니다. 3초. 3초 나갔어요. 네, 3초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내가 그걸 보고 정말 분개를 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 개벽 대행진 한 이유도
이번 대선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무슨 얘기든지가 좋다. 어쨌든 대선 후보들이 농촌 문제가 의제화돼야 된다. 농촌 문제 의제화해서 내가 농촌에 대해서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하겠죠. 이제 곧 예. 이제 선거니까 아직은 뭐 이 대선 후보들 사이에 관심이 없다. 농촌 문제에. 의제화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요, 교수님 뭐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한 그 농업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부분을 끝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 중에 나왔는데 하나는 우리 이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서 우리 농업을 생산지 농지로 저탄소 생태농업을 전환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상하는 공익기여직부를 해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먹을거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먹을거리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곡물 자금률이 너무 낮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영양 부족인 사람들이 10몇 프로가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해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걸 포함한 먹을거리 기본법을 꼭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지역 위기에 대응을 해서 예. 꼭 정말 농어촌 주민들에게 1인당 월 30만 원 정도는 지급하자. 저는 이것이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큰 변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대선 후보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한국 사회를 크게 전환시키는 일이잖아요. 예. 그냥 시시하게 지방선거 하면 나오는 정도 수준 얘기 가지고 해가지고는 그 대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 정치권이 또 그런 시대를 관통하는 이런 의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또 건설적인 논의가 좀 진행되기를 그렇게 끝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5시엔 대산함 신년 기획 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대산함 오늘과 내일. 오늘은 첫 번째 키워드 농촌을 주제로 농촌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앞으로 농촌이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좀 모색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충남대학교 박진도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일은 두 번째 시간으로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지역 청년들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 현실을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엔 대산함 오늘 수석에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